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으로는요, 박 PD가 외신에서 본 재미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사교육이 만연한 한국, 이 한국의 학부모들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요, 1년간 학생들에게 너네는 숙제 없다. 이야, 애들 막 박수치고 난리 났겠네. 예,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학부모들에게 통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지문을 나눠줘서 화제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텍사스주의 존슨 카운티의 브랜디 영이라는 선생님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인가 봐요. 우리 둘째도 2학년인데. 이 선생님이 최근에 새 학기를 맞아서 학부모들과의 만남,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간 숙제를 일절 내지 않겠다. 근데 조건이 있대. 조건이 뭐예요? 학생들이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책도 보고 그리고 일찍 자라. 이게 조건이야. 이 교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저녁 시간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학생들 인성, 학습 의욕 향상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 가정교육을 열심히 해라.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이러면은 학부모님들이 난리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애들 공부 안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았었는데요. 이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지 방송사와 우리 선생님 교육 방침에 동의한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의 통지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래서 방송까지 타게 된 거군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미국만의 독특한 사례인 것 같고, 국내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 하면은 징계까지 받지 않을까? 저는 열렬히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숙제 있으면 부모들이 다 해야 되잖아. 참고로 저희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아들 담임 선생님은요, 주말에는 숙제를 내주지 않으세요. 네. 이 선생님처럼 1년 내내 이렇게 숙제를 안 내주시는 건 아니고요. 주말 동안에는 절대 숙제를 내주시지 않는데, 선생님의 얘기가 그거예요.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신나게 놀아라. 주말까지 공부하느라 그런데 신경 쓰는 것은 오히려 교육에 더 역효과가 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평일에도 놀아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옥시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문제가 됐었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이 회사가요, 오늘 공정위로부터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았어.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돼? 혐의가 있지. 사실상 무혐의입니다. 말도 안 돼. 저도 그래서 아니 옥시는 유죄인데 왜 얘들은
사실상 무혐의인가 자세히 봤더니 아우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어찌나 복잡한지. 근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SK, 애경, 이마트가 써서 문제가 된 성분은요 CMIT 그리고 MIT 이 두 가지 화학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옥시가 써서 문제가 됐던 화학 물질은 그거죠. PHMG, PGH. 아우 너무 어려워. 이게 플레임이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 막 발음이 꼬이고 그랬었잖아요.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이게 이제 옥시가 썼던 건데 그겁니다. 옥시가 썼던 거는 인체에 나쁘다. 확실히 결정이 됐는데 이들 3개사가 쓴 CMIT, MIT는 아직 조사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들이 잘못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CMIT 그리고 MIT가요. 물에 희석을 했다는 거야. 물에 희석을 얼만큼 했느냐? 0.015%. 그러니까 유독물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희석을 한 비중을 봤을 때는 이게 인체 위해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아니 근데 CMIT랑 MIT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도 아직 모르잖아. 그렇죠. 유해하다는 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 안 된 건 맞긴 맞지만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혐의 처분 낸다는 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독물이 맞는데 물에 희석을 했을 때 그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거는 무슨 유체이탈 화법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은 더럽네. 거기다가요. 공정위가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일단락을 하면서 사실상 검찰 고발이 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왜냐? 공소시효가 이달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꼼수가 보이네. 물론 공정위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추후에 이들 물질이 유해하다. 확실히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도 제재를 할 수 있다곤 하지만 공소시효 이전에 가서 제재를 하는 것과 끝나고 나서 제재를 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박 PD는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콜드브루 자주 사서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몇 번 사 먹고 나서 그 뒤로는 안 먹죠. 아니 근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야쿠르트랑 콜드브루랑 뭐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 보면 진짜 너무나 힘들게 일하시잖아. 네. 우리보다도 더 힘든 노동을 하고 계신다.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노동자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제가 오늘 통장을 잠깐 만들려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저는 자동으로 가는 차 그걸로만 왔다 갔다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온갖 유제품들을 다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바구니에 넣어서 이거를 특정 건물에 있는 1층부터 꼭대기까지 일일이 이걸 또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거겠어요. 그런데 대법원의 눈은 그게 일로 안 보이나 봐. 뭔 얘기냐면요.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렸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장님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내용은요. 대법원 3부에서 24일 A씨가 한국 야쿠르트를 대상으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A씨는 한국 야쿠르트와 위탁 계약을 맺고요. 2002년 2월부터 일을 해왔대요. 한국 야쿠르트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대금을 수령해서 한국 야쿠르트에 전달하는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쿠르트 아줌마 하는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A씨는 정해진 출근 시간은 없었지만 대개 오전 8시까지 관리점에 출근했고 이후에는 당일 판매 배달할 제품을 카트에 싣고 오전에 배달한 뒤 오후 4시까지 남은 제품을 뭐 길거리에서 일반 고객들한테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로 시간만 봐도 8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만 A씨는 한국 야쿠르트로부터 판매량을 할당받지 않았고 한국 야쿠르트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칙 이런 적용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A씨가 2014년 2월에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일한 퇴직금 달라. 회사한테 정당하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 퇴직금이 한 2,290만 원,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죠?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법원까지 간 거군요.
그렇죠. 1, 2심 재판부도요. 이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했대. 1, 2심이나 대법원이나 다 똑같은 놈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분은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상 충분히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한국 야쿠르트 아줌마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골프장 캐디, 학습지 선생님 이런 분들, 또 택배 기사 이런 분들도 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연한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니래잖아. 아니 그러면 그 옷을 주지 말든가 차라리 아줌마 야쿠르트 이렇게 해서 팔든가 자기네 회사 이름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혀놓고서 일을 시키면서 나중에는 나 몰라라? 그리고 연말마다 김장 행사 하잖아. 네. 거기서 나오는 아줌마들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동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요 전 부대 여기는 이제 의경까지 포함이 됩니다. 전 부대의 생활관 이게 내무반이 요즘은 생활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 생활관에요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 집 에어컨 아직 고장나서 설치 못했는데 네. 생활관이 더 좋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가 올해 너무 덥다 에어컨 못 킨다 막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군부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이 아마도 거의 설치가 안 됐었나 봐요. 그러겠죠. 예,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예산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통 에어컨 한 대 가격 비싼 거 말고 일반형 기준으로 하면은 100만 원이 조금 넘죠. 그렇죠. 그런데 전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지금 쏠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냥 100만 원짜리 설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100만 원짜리가 과연 얼마짜리로 둔갑을 할 것인가. 아하, 뻥튀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군요. 왜냐면요 아주 유명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죠. 2007년부터요 2011년까지 군에서 4GB짜리 USB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이거 요즘은 10,000원도 안 할걸요? 근데 그 당시에는 10,000원 정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당 95만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아, USB 하나 아니라 그냥 컴퓨터 산 거 아니에요? 컴퓨터 가격이 95만 원 정도 하지. 약 95배를 뻥 튀긴 거죠. 이야, 이 USB에 도대체 뭘 담으려고 이렇게 뻥튀기를 했을까? 그러면 이 개당 94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로 솟았을까? 자, 또 있습니다. 정부가요 지난 10년간 국군 전원이 1인용 침대를 쓸 수 있도록 6조 8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투입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육군이 사업이 미완료됐대. 그러니까 1인당 침대가 다 안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조 6천억을 더 내놔라 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다는 거야.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전보다 국군 병사 숫자가 줄었을 텐데 비용은 왜 더 들어가? 근데요 더 웃긴 거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정부가 2012년에는 이 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야. 아, 1인용 침대 보급이 다 끝났다.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지금 와서 또 돈을 달래? 하고 보니 30%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4년 전에는 끝났다 해놓고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 역시도 1인용 침대 가격이 뻥 튀게 됐다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요 최근에 군대를 제대한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 막 침대 얘기하길래 야 우리 때는 그냥 바닥에 이불 깔고 잤는데 요새는 침대도 있나 보지?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바닥에서 자는 게 오히려 몸이 더 편해요. 아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침대가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거야.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 불량한 침대가 개당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야, 이것도 얼마나 뻥튀기를 했을까.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연타, 어퍼컷, 난타를 당하고 있는 데가 있죠. 한전. 근데 한전이 또 한 방 더 먹은 것 같아. 뭐냐면요, 한전이 자회사가 있었나 봐요. 네. 자회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매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1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한마디로 서민들 전기요금 뜯어내서 자기들 자회사 배 채워준 거 아니야. 이러니 또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밑 빠진 독에 우리의 전기요금을 퍼부었네.
이 내용은요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전에서 밝혔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15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한전의 전력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보다 2015년이 11.4%가 늘어났대요. 오. 같은 기간 전력 판매 수입은요 무려 43.3%가 늘어나가지고요 지난해 53조 9,600억 원. 와. 엄청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자회사한테 수익 사업을 했거든. 근데 수입 사업 성적이 아까 얘기대로 낙제점이란 얘기인 거예요. 아니, 한전이 자회사를 어떤 거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단 한전에 따르면 미래 성장 동력이래. 뭐가 미래 성장 동력이나 봤더니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 이게 뭔 얘기겠어요? 석탄이랑 가스랑 같이 해가지고 발전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이에요? 짬뽕이네? 아무튼 이거를 하겠다면서 독일의 우대사와 손잡고요. 2011년 7월부터 회사를 하나 설립했대. 캐코 우대. 이런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가 설립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못 봤대요. 2011년에는 거의 5억 원 가까이의 적자를 봤고요. 근데 2012년에는 이 적자 폭이 더 늘어나서 17억 6천억 원, 2013년에는 13억 5천억 원, 2014년에는 9억 4천억 원. 영업 손실이 거의 평균 잡아 매년 10억 원이야. 아니, 국제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유, 석탄, 가스를 말하는 거죠. 얘네는 지금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서민들의 피를 못 빨아먹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겠죠. 문제는 웃기지 않아요? 이런 석탄이나 가스로 발전하는데 미래 성장 동력이다? 너무나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 성과급 외국인 배당금 잔치하죠. 아우디 차량이 심심하면 시동이 꺼지는 경향이 있다. 제가 예전에 카백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정부가요 세계 최초로 이 제작 결함을 밝혀내서 리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또 웬일이래요? 우리는 정부 비판을 자주 하는 편이죠. 그런데 간만에 또 국토교통부가 한 건 했어요. 어허. 잘하면 잘했다고 또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물론 결말이 어떤 반전으로 나올진 모르지만 오늘 국토부가요 아우디에서 판매한 A8, 가장 비싼 세그먼트죠. 아우디에서 이 A8 4.2 콰트로 승용차의 제작 결함을 밝혀내서 리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콜 대상은요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해당 승용차 1534대고요. 소유자는 25일부터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데 그동안은 이거를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국토부가 2015년 9월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조사를 지시했고, 이 연구원에서요 드디어 그 결함이 날 수밖에 없었던 메커니즘을 밝혀낸 겁니다. 아하.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냉각수 제어 밸브가 불량이래. 그래서 냉각수가 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샌 물이 어디로 가느냐? 조향장치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게 ECU거든요. 이 ECU에 물이 떨어지니 컴퓨터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네요. 근데 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펌프 작동이 중단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연료펌프 작동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차가 쓰는 거지. 그렇군요. 아무튼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아우디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상태인가요? 처음에는 얘들이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차량의 연료 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켜지고 남아있는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 2분간 더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콜 대상이 아니다. 1, 2분 동안만 달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나 보죠? 사전 조치를 할 수가 있대. 이야, 이건 진짜 엄청 재빨라야 될 것 같은데. 얘네는 이 대한민국 운전자들을 맥가이버로 하나 봐. 대단하군요. 2분 정도 더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우디, 역시나 이 폭스바겐 같은 그룹이잖아요. 기업 마인드가 참 형편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이 결함에 대한 민원이 2014년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조치가 지금 몇 년이야? 2016년 8월 아닙니까? 2년이 지나서 된 겁니다. 이거 국토부 칭찬을 해줘야 되나요? 욕을 해줘야 되나요?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일자리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너무나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동안에 잘못된 정보와 편견에 의해 쇠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불편하다 하면 혹시 내가 잘못된 정보와 편견에 쇠뇌당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지난 22일에 부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의대회 이런 게 열렸대요.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당했던 다양한 고충들을 털어냈다고 합니다. 이 고충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120만 원 준다고 해서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이런 하소연을 한 노동자도 있고요. 또 한 노동자는 저는 연수생으로 왔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사장님이 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은행 통장, 그리고 개인 소지품까지 가져갔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선 350시간이나 일을 시켰는데 받은 월급이 겨우 15만 원. 너무했죠? 또 한 친구는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해요. 휴식 시간도 없고요. 잠도 비닐하우스에서 4시간밖에 못 자요. 그런데 일 못한다고 사장님이 때렸어요. 이보다 앞서 21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 경인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회원 150명이 모여가지고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시위를 했대요. 이주 노동자 조합 회원들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왜 시위를 했을까요?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노동정책 고용허가제가요, 현대판 노예제도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착취와 무관리 상태에 놓여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이거나 차별, 인권 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퇴직금도 출국 후 14일 이내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대요. 이건 뭐예요? 사실상 퇴직금 주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출국 후 14일 이내에 주면 된다. 이 출국이란 얘기는 그들의 나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갔는데 어떻게 줘? 이거 주고 싶어도 송금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일부 악덕 기업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전에 사장님 나빠요. 기억나죠? 그거 있었죠. 블랑카. 예. 블랑카 생각나잖아요. 예, 생각나요. 이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애를 이 개그가 엄청 잘 표현했죠? 근데 이 개그가 처음 나왔던 게 제가 찾아봤더니만 무려 2004년이더라고요. 어이구, 벌써 12년 전이네요. 그렇죠. 당시 이 개그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이 조금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10년이나 흐른 지금 아까 사례를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도대체 강산이 변할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시위 이게 기사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아세요?
한 네티즌은 그렇게 불만스러우면 떠나라. 다른 나라도 한국처럼 대우해주냐?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난을 한 거야. 또 다른 노동자는 불만이면 나가면 되잖아. 노예하지 말고 착취당하면서 굳이 여기서 왜 돈 벌려고 하는데? 얼마나 한국이 우스우면 시위까지 하고 시위한다고 오히려 외국인들을 비난을 한 거야. 게다가 또 한 네티즌은 현지인들도 노예인 건 마찬가지다. 니들 때문에 봉급 안 오른다. 꺼져라. 이런 신랄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들은 이런 데 댓글 많이 안 남기시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긴 할 텐데 댓글에서는 그런 내용이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었어. 네. 그럼 네티즌들이 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을 과격하게 털어놓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댓글에도 나와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 불만이 가장 큰 것 같아. 요즘 가뜩이나 일자리 없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자기들 일자리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세금으로 외국인들한테 퍼주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누리잖아. 근데 외국인들은 세금 안 낼 거 아니야. 저놈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놈들 복지 혜택을 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 또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뭐냐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없고 축내기만 한다. 이러니 외국인들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과연 이런 주장들이 맞을까? 팩트가 어떤가? 제가 지금부터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게 가장 큰 불만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이거잖아요.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 얘기잖아. 네. 그런데 지난달 20일에 서울경제신문이 재미난 보도를 했어요. 중소기업 중앙회에 외국인 노동자 실질 인건비 현황 이런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요. 국내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실질 인건비가요. 254만 6,171원. 그런데 놀랍게도 국내 근로자는 230만 8,430원. 이상하지 않아요? 외국인 근로자 실질 인건비가 국내 근로자보다 23만 7,741원이나 더 많아. 여기 인건비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잖아요. 보통은 급여 뭐 이런 식으로 통계를 쓰는데 인건비라고 표현을 한 것 때문에 뭔가 이런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외국인 1인당 인건비에는요. 승수급여와 또 이게 들어가잖아. 외국인들 경우에는 식대랑 기숙사 시설 뭐 이런 부대 비용까지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걸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들보다 실질 인건비가 높은 건 맞긴 맞는데 당연히 순수 급여를 따지면 국내 근로자들이 아직까지는 약간 많아요. 한 30만 원 정도 많더라고. 근데 국내 근로자에는 이러한 부대 비용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한다? 외국인이랑 내국인이랑 고용한다고 했었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싸서 고용한다는 건 이제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월급만 주는 게 아니잖아. 아까 그렇죠. 얘기대로 기숙사도 만들어줘야 되고 식대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걸 포함한 실질 인건비를 보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시켰었을 때 외국인들에게 한 달에 평균적으로 24만 원 정도를 더 줘야 된다는 거야. 더 비싼 노동력이란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네.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벌써 옛말이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란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예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주로 하는 일을 보면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서 기피하는 그런 잡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분석도 있어요.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내국인의 중소기업 생산 현장 기피 현상 때문이다.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중소기업 중앙회가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유가 뭐냐.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물어봤겠지. 10명 중 8명이 뭐라고 했냐면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서도 중소기업 생산 현장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네. 그럼 이게 뭔 얘기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을 메워주는 셈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시골길 달리다 보면요, 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동남아 쪽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안 봐도 뻔하잖아. 왜 그분들이 거기 있겠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밭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어렵게 이렇게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이 몇 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최근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서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대.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스카우트한다는 거야. 그냥 막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건 프로야구 용병이랑 똑같네. 그렇죠. 스카우트하고 심지어는 비자나 이런 게 끝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인력한테 제발 다시 우리 공장 와줘. 이렇게 애원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용병 얘기하니까 이 옥스프링 있잖아요, 투수. 옥스프링. 원래 LG에서 뛰어서 옥춘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가 다시 호주로 갔죠? 그런데 롯데로 와서 KT로 가더니 다시 호주로 갔다가 이번에는 롯데 투수 코치로 또 왔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옥스프링 같은 사례가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 사례에서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모셔오는 사례가. 물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량가처럼 핍박받는 노동자들도 많긴 많지만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스카우트까지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내국인보다 많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이 올라간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내국인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짚어보고 싶어요. 뭐냐면요. 중소기업 생산 현장의 인력 공백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는 생산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사무직은 누가 해요? 사무직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의 과격한 주장처럼 외국인 노동자들 다 추방해버려라. 우리 일자리 뺏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 다 쫓아내잖아? 그러면 그 일자리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다 되찾아 와야 되잖아. 빼앗긴 거니까. 안 가서 그들이 왔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된다고요. 그게 가당치지 않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던 험한 일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다? 상상이나 가세요. 그러면 결국 사람을 못 뽑아서 공장이 문을 닫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사무직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돼. 그렇죠. 따지고 보면 뭔 얘기겠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셈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네. 그래. 그러면 일자리 문제는 그렇다 치자. 얘네들 세금 한 푼도 안 내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걸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14년 국세통계연보. 여길 보니까요. 외국인 이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이들이 내는 직접세만 연간 얼마인 줄 아세요? 6,025억 원.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세가 한 50%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간접세까지 다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자들이 연간 1조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네. 당시 2014년이랬으니까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찾아봤어요. 47만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명당 직접세를 얼마 내는지 계산해 봤더니만 130만 원이 넘어. 간접세까지 합치면요 250만 원이 넘어요. 아니 근데 저는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데? 근데 일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기업으로부터 노동을 한 대가로 임금이 나가면 소득세는 당연히 떼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외국인이더라도 하도. 근데 그거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또 있어요. 2014년 같은 시기죠. 우리나라 국민들 1인당 세부담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 551만 원이에요. 네. 그럼 외국인 이주자들이 내는 세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절반 가까이를 내고 있는 거야. 이거 적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하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 복지 사업에 쓰는 돈이 다 합해봐야 고작 얼마인 줄 아세요? 1,500억 원. 1,500억이요? 예. 근데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요.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나눠보세요. 1인당 겨우 7만 5천 원 복지 혜택을 주고 있어. 아니 1인당 겨우 7만 5천 원 복지 혜택을 주면서 외국인들한테 과도하게 퍼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아파도 병원을 제대로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럼 그래 일자리 세금 복지 알겠다. 그렇지만 범죄 늘어나지 않느냐?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검찰청이 2014년 범죄 분석 통계 여기를 보니까요. 국내 외국인 범죄 숫자는요. 28,456명. 근데 같은 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요. 179만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6% 정도가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네. 많은데?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 근데 같은 해에 한국인 총 범죄자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87만 9,548명이에요. 당시 인구가 5,147만 명이니까요. 3.7%야. 이 얘기가 뭐겠어요?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미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질러. 특히나 중대 범죄 있죠. 예.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이런 강력 범죄만 놓고 보더라도요. 외국인 범죄율이요. 0.6%거든요. 한국의 범죄율은 얼마인 줄 아세요? 0.7%. 한국이 더 높아. 그러니까 범죄를 운운할 거는 못 되는군요. 그렇죠. 외국인 범죄 숫자가 늘어나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지 아직 한국인 범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란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왜 이런 팩트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 나돌고 있을까? 2006년, 2011년에 SBS에서 재미난 다큐멘터리를 한 게 있어요.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요.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스페인 출신의 한 백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백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런가? 한 번도 한국에서 푸대접 당한 적이 없대. 실제로 관찰 실험을 했거든요. 그가 가다가 길을 물어보니까 다들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심지어는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었을 때 모든 한국인들이 기꺼이 빌려줘. 네. 그런데 또 실험을 했죠.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를 데려다가 한국인들한테 길을 물어본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 옆자리에는 한국인들이 아예 앉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 얘기가 뭐겠어요. 예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한마디로 백인에게는 친절하지만 동남아나 흑인에게는 한국인들이 불친절하다. 이 얘기잖아요. 아유, 미얀마 분들께 미안하네. 그래서 그런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요. 세계 가치관 조사를 한 걸 해봤나 봐요. 여기에서 각 나라별로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대한 반감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1점 만점에 0.44점. 주요 국가 가운데 세계 최고야. 이 타인종 혐오로 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데가 일본이잖아. 거기는 어때요? 일본이 놀랍게도 0.36점.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 그래요? 난징 대학살을 했던 얘들이 우리보다도 떨어진다는 거네? 그렇죠. 거기다가 독일이 인종주의가 만연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0.21점. 우리나라 반도 안 되죠. 미국은 0.14점. 중국마저도 0.12점.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돼.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가장 적은 스웨덴은요. 겨우 0.04점. 너무 비교가 되죠. 그런데 이 조사에서 외국인의 반감뿐만 아니라 재미난 것도 조사를 했어요. 뭐냐면요. 한국인들의 노인에 대한 반감.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떨까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어르신들 찐이 모시잖아. 네. 근데 놀랍게도 한국이 거의 최상이야. 반감이 최상이란 거예요. 뭐냐면요. 노인은 사회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4점 만점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88점이나 됐대. 이게 싱가포르가 1.99, 중국이 1.92, 그 다음 세계 3위 미국, 스웨덴, 하물며 옆나라인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혹시 짐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황제가 자기를 낮춘 걸 짐이라고 하잖아. 아이, 그런 거 아니죠. 과인은 이제 왕이 자기를 낮춘 거고 노인은 황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이 조사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해요. 우리 사회가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을 보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쉽게 설명하면 예. 외국인 노동자들도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는 백인한테는 우대를 해주고 우리보다 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미얀마 출신이나 동남아 출신들한테는 반감을 나타내고, 예. 노인들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노인들은 우리가 우대를 하잖아. 근데 돈 없고 진짜 폐지 죽고 이런 노인들은 우리가 홀대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 조사에서만 보더라도 우리의 사회에 부끄러운 일면이 드러나는 그런 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어. 아까 얘기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혐오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이거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기업 같은 기득권층에서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예. 뭔 얘기냐면 언론 뉴스만 보더라도 아까 외국인 범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범죄율이 국내 내국인 범죄율보다 훨씬 낮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외국인 범죄 하나만 발생하면 심소봉대 다들 대서특필해.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범죄 수가 증가하는 것은 외국인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를 외면하고 외국인들은 다 범죄 예비자인 양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게다가 일자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 얘기가 며칠 사이에 한 번씩은 나와. 슬쩍 끼워넣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겠어요?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는 마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제 위기가 정부나 기업들이 그 잘못이 훨씬 더 큰데, 그게 아니라 야, 다 저 외국인들 때문이야,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는 꼼수가 아닌가. 이거는 이거랑 비슷하죠.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네. 외국인들을 적으로 몰고 국민들을 쇠뇌시키고 속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00만. 그렇죠. 200만이 넘는데 이거를 비율로 따져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벌써 3.9%예요. 예. 100명 중 4명이 외국인이란 얘기인 거예요.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데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 따라서 이런 추세가 유지되잖아요. 2021년에 300만을 넘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요즘은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다문화 동네, 이게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죠. 한남동, 이태원, 설해마을, 이천동, 해화동, 이런 외국인 밀집 지역이 벌써 132곳이나 된대요. 벌써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공존을 피하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피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영어 학원 선생님만 해도 다 외국인이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식당, 농어촌, 이젠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문을 닫잖아요. 결국은 피해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당하게 되어 결국 쫓겨나게 되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가끔 가는 삼겹살 식당, 거기 서빙하는 아줌마 분들도 중국 분인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게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3년에서 5년 뭐 비자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외교관? 외교관. 특히 한류 문화의 전파자. 어. 이 역할을 하고요. 또 이런 아시아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한국 상품의 60%를 수입해주는 우리 우방국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홀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죠. 아, 한류 문화? 야, 말도 안 돼. 한류가 뭔 한류야. 본국에 가서 한류 문화 깎아내리고, 아, 한국 상품 사지 마, 내가 가가지고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외국인들한테 너무 과도한 복지를 해준다거나 과한 대우를 해주자,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여하고 있는 그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해주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팩트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왜곡된 편견이나 시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외국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신라 시대만 해도요. 그때 이미 우리는 유럽과 교류를 했다.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랑 교류를 했다는 뭐 그런 증거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만 해도 이성계 이 아저씨가 여진족 이들과 함께 함경도 일대를 장악을 해서 결국 조선이란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쇼팽, 프랑스의 대문호 빅톨 위고르, 전설적인 종군 사진가 로버트 카퍼. 이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외국인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위인 이런 분들이 다 난민 출신, 외국인 이주 노동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잡스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잡스 얘기는 뒤에 나오는데 독일이 자랑하던 아인슈타인도 다들 아시겠지만 히틀러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했잖아요. 네. 쇼팽도 폴란드 독립을 바라던 난민이었는데 폴란드가 정치적 위협을 받자 프랑스로 망명했잖아요. 프랑스 작가 빅톨 위고르도 국외로 추방돼가지고요. 벨기에랑 영국 섬들 이런 데를 전전하다가 레미제라블을 썼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외국인 노동자 출신 유명 인사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아까 박 PD가 얘기한 네. 잡스의 아버지가 시리아 난민 출신이잖아. 네. 만약에 잡스의 아버지가 외국인 노동자가 되지 않고 시리아에 그냥 남아있었으면 애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 난민, 또 그들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들 자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친 마음이 아니라 활짝 열린 마음으로 이들 대하다 보면 우리한테도 이런 위대한 위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한 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도 외국인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요즘 해외여행 안 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잖아. 그러면 우리도 해외에 가면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추신수, 이대호, 김현수, 오승환 이런 선수들이 미국에서도 거의 그 리그를 평정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 어디 듣보잡 한국에서 온 애들이 감히 이 노랭이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습니다. 내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4조 원 스타트업의 비결.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제목의 컨텐츠를 읽었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일단 스타트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배고프다. 그렇죠. 그리고 근무 시간이 따로 없고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일하고 뭐 이런 게 정석이잖아. 라꾸라꾸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늦어도 오후 8시에 모조리 칼퇴근하고 점심때는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스타트업이 있대요. 우리인가 본데? 우리랑 비슷하죠? 또 어찌 보면 공무원이랑 똑같이 일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해서 스타트업이 과연 유지가 될까? 놀랍게도 창업 3년 만에 하루 활성 이용자 숫자가 270만 명, 유료 회원 80만 명을 확보를 했대요. 덕분에 기업 가치가 38억 달러, 4조 3천억 원으로 성장한 회사가 있어요. 어딥니까? 바로 사무용 메신저 스타트업 슬랙이라고 합니다. 사무용 메신저요? 우리 광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잔디. 잔디랑 거의 비슷한 그런 메신저인 것 같아요. 잔디 같은 회사가 미국에도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사원이 엄청 독특해.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자.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자가 아니야. 집에 가자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원만 이렇게 걸어놓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하면 된다. 계속 일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랙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오후 6시에 칼퇴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후 6시 넘었는데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쟤는 일을 못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야.
대신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퇴근 시간 전에 모든 일을 끝내라는 거죠. 게다가 퇴근 후에는 절대 추가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게 사내 규칙이래요. 업무 시간이 아니면 아이디어 공유도 정책적으로 금지해버린대. 아, 나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부장한테 보고 못한다는 거야. 아니 이것은 한화의 김성근 감독의 철학인데? 야구 못하는 애 밤 늦게까지 야구 시키잖아. 김성근 감독은. 아무튼 이 슬랙은 일과 휴식을 아주 규칙까지 정해가지고 모질게 구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도 메신저, 메일, 웹하드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합쳤다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철학이니까. 그래서 이 메신저에는 방해 금지 기능도 들어가 있대. 이게 재밌더라고요. 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까지 메신저를 킬 수는 있는데 메신저 교환이 불가능하대. 부장한테 보고도 못하고 부장이 직원들한테 지시도 못하는 거야. 네. 아예 꺼지게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페이스북 이런 걸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하면 될 건 같긴 하지만 모든 업무를 이 슬랙 안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아니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을까? 창업자인 스튜어드 버터필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타트업은 자본, 인력, 시설, 환경, 에너지 모두 부족하고 열악하다. 없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최대로 집중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 전부다. 그 이상 회사에 머무르는 것은 오히려 낭비다. 그렇죠.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 저희는 8시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 더 앞서가잖아. 여기는 아직 주 5일째래요. 예. 우리는 주 4일째잖아. 우리가 나중에 이런 슬랙처럼 이런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얘네는 주 5일을 하니까 기업 가치가 4조 원이래잖아요. 아, 우리 기업 가치가 아직 4조 원이 안 돼가지고 못 오르겠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